이거 모르면 된통 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하락 이유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부 되세요. 네, 부자TV의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한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이 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찍어드리면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다. 그러니까 7, 8월 조정 상승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 현금화 좀 챙기고 좀 대응 잘 하자라고 했는데, 슬슬 그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할 수 있을 만한 이번 주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일단은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 국내 주식 대응 전략, 오늘도 한번 총정리 개념으로 들어갈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종목만 얘기하는 곳들이 많은데 사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이다라는 거, 시장을 모르면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투자하자라는 취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장 앞서서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 되시고요. 자, 제 강의 순서는 항상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Why, how, what 항상 이유를 알고 그 근거 기준을 잡고 투자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마지막 행동 방침으로 이어지는 요런 또 강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왜 why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선 현재 부자TV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또 사랑과 응원 속에 구독자 지금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다 놀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현 시장에 대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항상 투자자분들을 우선시 생각하는 관점으로 영상을 지금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심이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 10만, 20만, 30만, 100만 그 이상까지 갈 때까지 이 초심 잃지 않고 항상 투자자분들을 위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수빈 대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수빈 대표 급발진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을 하나둘씩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좀 띄고 있는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좀 걸맞는 방향을 최대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현 시장을 바라볼 때 일단은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에 따른 이유가 있고 상승하면 상승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최근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증시 하락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과연 오늘 시장은 왜 이렇게 또 반등이 폭이 크게 나왔는지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2.61%,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 각각의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요게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일 것이느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일 반등 이유를 같이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사실 7월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제 강의 영상을 계속 와오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건데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으로 들어갈게요. 처음은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지표 중요하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실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 증시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이 세 가지에 대한 영향력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라고 그랬고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타격 받고 나서
유동성으로 증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이 결국에는 두 가지 방향인 거죠. 공급이 될 것이느냐, 긴축이 될 것이느냐. 공급이 되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좀 상방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긴축이 되면은 시장은 좀 서서히 내리막을 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배가 굶주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기업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막고 그 일자리를 내가 잃었기 때문에 내가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 배를 불려주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에서 뭘 합니까? 나에게 돈을 부어줍니다. 일단 금리를 낮추고요. 통화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재정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들을 풀어줘요. 현금을 살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이제 내 배를 채워주기 위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과자를 서서히 나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1개 주다가 3개 주다가 아직 배가 이제 3개까지 줬는데 부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5개, 10개 이렇게 막 계속 늘리는 거였죠. 그래서 금리 인하 폭을 계속해서 좀 크게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부양 정책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차 재정안, 2차 재정안, 3차 재정안 계속 이제 현금을 살포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지금 과자를 나한테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씩 주고 있구나 라고 이제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배가 불러왔고, 그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과자를 그냥 마냥 주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곡간을 털어서 주는 거다 보니까 곡간이 남아있는 돈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몰라요. 이게 경제가 또 악화되면은 그때 또 곡간을 열어서 줘야 되는데 곡간에 남아있는 과자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곡간을 다시 채워야 돼요. 그죠?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과자를 주던 걸 일단 줄여야겠죠. 줄이고 나서 다시 세금으로 걷어 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과자를 먹는 건 좋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점점 없어질 것이고 다시 세금으로 반납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의 공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증시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긴축 방향성은 우리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들은 뭘 볼까요? 이들의 배가 실질적으로 지금 포화 상태인가? 포만감이 몇 퍼센트 정도인가? 이들이 우리가 과자를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경제 전망치,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또 대표적으로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지표가 얼마나 또 잘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보는 것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 회복치, 그 다음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고용 지표를 봐야 되겠죠.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연준이 기존에는 이제 물가 위주로 봤다면 작년 잭슨 홀 미팅 이후로부터는 이 고용 지표를 우선적으로 좀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계속 나오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이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물가는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 고용지표 얼마나 회복됐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유동성이 기존에 만약에 과자를 10개 주던 것을 15개로 늘리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실적이 탄탄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부채의 한도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즉 곡간이 지금 비상사태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삐용 주인님 곡간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비상신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거를 살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살포를 해줬는데, 코로나가 지금 어때요? 치사율이 낮다라는 게 판명이 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공포 심리가 예전만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사람들이 과거에서는 이제 집콕하고 밖에 나오기가 두렵고 일상생활이 이제 어려워지고 출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뭐 어딜 가나 지금 사람들 미어 터지죠. 그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만 봐도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그만큼 이제 다들 출근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 경제의 순환
흐름과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자를 10개 주던 거를 15개, 20개로 늘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확대가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유지에 대한 방향성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 그러니까 두 가지죠. 결국에는 통화정책, 첫 번째는 통화정책, 두 번째는 재정정책을 봐야 되는데, 통화정책상으로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할 건데, 동결을 언제까지 할 것이는지, 이게 이제 인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긴축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 지금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인프라 부양책,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 또한 마찬가지. 기존에 뭐 3조, 4조 하려고 하다가 지금 1, 2조로 줄어들었죠. 근데 결국에는 살포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죠? 살포를 하긴 한다. 이게 아예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긴축의 방향성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부양책이 지금 오늘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자, 1조 달러를 푼대요. 1조 달러를 푼대요. 그래서 원자재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1조 달러. 그러면 그 우리나라 돈으로 1,420조 원을 좀 푼다라는 거기 때문에 10일 날 미상원 통과했고, 이제 이 자금이 풀어지면은 또다시 재정 정책으로 인한 증시의 좀 상승 사이클이 사실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프라 부양책이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세금을 좀 높이면서 다시 걷어들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우리는 방향성 자체를 지금 체크를 해놔야 된다. 그다음에 나중에 긴축이 됐을 땐 금리 인상하고, 재정정책 마찬가지 이제 세금을 높이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차후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방향성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긴축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은 정해졌는데 중요한 건 언제, 그 속도가 관건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 경제의 사이클을 봤을 때, 자, 유동성 살포로 인해서 계속 증시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상황에서 지금 과자를 10개 주던 거를 15개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동결 아니면 긴축인데, 방향성 확률이 사실 상방 확률보다는 이 긴축에 대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야, 이거 증시가 결국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결국에 머리, 어깨 머리 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버스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다 팔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과자를 10개 주던 것을 뭐 당장 8개, 5개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주는 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생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무슨 말이 있느냐, 이 과자를 줄이더라도 내가 스스로 배를 불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느냐,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이 결국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여전히 좋아요. 보시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예측치랑 발표치를 봐야 되는데, 예측치 대비, 예측치는 일단은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성장 전망치가 좋아요. 근데 발표치가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서 쇼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쇼크가 뭐예요? 예상치 대비해 갖고 별로 기준치보다 못 미치는 발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나왔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실적 같은 경우에서는 피크아웃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하반기 뭐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는 게, 대표적인 뭐 반도체만 보더라도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피크아웃을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결국엔 4차 산업혁명과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결국에는 혁신적인 움직임, 이 현재 산업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수요를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이제 관련된 주도주 기업들이 실적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움직임은 쉽진 않겠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는 뷰는 현재 상승하던 부분에서 방향성이 바로 이게 폭락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한 발은 남았다. 한 발은 남았는데 요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차차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방향을 가져간다면 이제 하방으로 슬슬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만약에 어깨가 있다면 어깨, 머리, 다시 어깨, 가슴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시즌 때부터 이제 하방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요 정도가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직 좀 열려 있지 않나. 이 구간은 같이 좀 먹어보자. 다만 지금 당장에 이제 방향성이 흔들리는 부분에서의 변동성으로 인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이 구간이 지나간 이후로 한번 썰물이 지나간 다음 밀물이 들어올 때 맞춰서 그때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남은 구간을 우리가 한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 방향을 준비해보자라는 좀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기준들을 차차 또 나중에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알려드릴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일단 여러분들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공급량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 아무리 잘 돼도 유지 단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긴축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미리 좀 체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의 현금량은 보유를 계속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할 때 뭘 봐야 된다 그랬죠? 결국에는 얘네들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언제 하느냐래요. 언제 하느냐. 속도가 한 건이다. 결국에 한다라고 하잖아요. 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 하느냐. 그 언제가 이제 만약에 당장 뭐 지금 얘기로는 올해 말에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또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또 지연된 만큼 유동성 계속 공급이 되면서 오히려 증시는 또 올라가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중요한 거죠? 이번 달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가 이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성은 이렇게 좀 보시는데, 두 번째 경제 지표를 볼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물가, 고용 지표.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유동성을 좌지우지하는 이 연준이 결국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할지 긴축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물가가 사실 올라가는 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좋지가 않다. 적정 수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조정을 나오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간적인 조정,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물가가 형성이 되는 게 차라리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면 좋겠느냐?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되면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부분 잡아드렸죠. 최근에 고용지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슬슬 연준 입장에서 지금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매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히나 수출 같은 경우,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수출 지표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는 글로벌 경제 흐름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수출 지표.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8월 수출 지표가 지금 40.9% 상승, 일평균 기준 31.5% 상승 나왔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1%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입 실적, 지금 수출도 높아졌고 수입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경제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경제 전망치예요. 전망치. 대표적으로 이제 OECD가 전망하는 것도 있고 GDP 지표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investing.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investing.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어디를 클릭하면 되느냐,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경제 캘린더가 있습니다. 경제 캘린더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 주 요거 박스 보이시죠? 이번 주 클릭하시면 각각 이제 국가 중요성, 이벤트, 발표, 예측치, 그 다음에 이전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내려보자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독일이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국가의 GDP 수치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예측치는 얼마고 이전치는 얼마고, 그래서 이전치 대비해서 예측치가 상방인지 하방인지도 봐야 되고, 상방인지 하방인지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일 것인데 이게 만약에 발표치가 예측치보다 높아지면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히려 발표된 이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지수, 그 다음에 고용지표, 수출입지표, 경제 전망치 정도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가, 회복 지금 수준은 어떤가를 파악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실적인데, 실적은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사실 피크아웃을 좀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은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그렇고 혁신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수요를 지금 따라가 줘야 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더라도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인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웬만하면 잡아 놓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Y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유동성이다라는 거.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이번 주 유동성에 대한 방향성을 볼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인지 인상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하죠. 동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공급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금 좀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겠고, 인상이 된다면 이제 사실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인상이 된다면 단기적인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한 번 인상이 되더라도 금리가 0.75 수준이기 때문에 1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증시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 좀 적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인상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다. 근데 다만 잭슨홀 미팅 이번 주 이제 말에 있죠. 이번 주 말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 그다음에 하우.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슈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체크를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준을 잡을 때요, 우리는 결국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결국 하락장일 때는 이게 폭락일 것이느냐 아니면 조정일 것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왜? 폭락일 게 보이면은 아무래도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것이고, 조정일 경우에는 버텨냈다가 다시 저가면서 기회로 노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요 지표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환율, 네, 그 다음에 VIX 지수,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 요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이게 왜 봐야 되냐면 결국엔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즉 이제 공급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긴축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이 지표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유동성을 바라볼 때 제가 두 가지를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결국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즉 신흥국 증시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일 경우가 나오면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도 현금화를 챙겨야 되지만 2번일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다.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번일 때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는 것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유동성을 바라볼 때 방향이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방향. 안전자산으로 이어지는 방향인지
그에 따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VIS 지수, 요거는 뭐라 그랬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변동 심리다, 위험 지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지수를 우리가 볼 때 현재 기준이 어떠냐면 과거 팬데믹 때랑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이제 또 체크를 했었던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위험자산 선호 약화 조짐인데요. EMBI 스프레드 지수예요. 이게 뭐냐면 요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다라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인데, 자, 요 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가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최근에 올라가긴 하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챙기려는 심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죠. 이게 우리 또 중요한데 10년물 국채금리 지수가 어때요? 최근에 반등은 하고는 있지만 요 추세를 보라 그랬어요. 추세를. 자, 10년물 국채금리 추세도 과거에 올해 3월 경에는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 증시도 그때 당시 어땠어요? 올해 3월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단기간 이렇게 푹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푹 꺼진 이후로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었느냐? 다시금 추세를 살리면서, 그죠? 추세가 이제 다시 진정이 되면서 증시도 상방으로 열어갔다. 근데 최근에 반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요 하락 추세를 아직 깨지는 못하고 있다. 요게 만약에 상방으로 터지면서 1.5를 돌파하는 수준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위험 수준 삐용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셔라.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요, 사실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었냐면, 과거에,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 13년도, 과거 2013년도 때, 이때도 테이퍼링이 논의가 됐었을 때, 그때 당시에 긴축이 발작이 되면서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급증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급증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었느냐? 달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지수는 푹 꺼졌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이랑 지금 흐름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흐름은 어때요? 일단은 자, 국채금리가 이때 당시에 올해 초경에 좀 올라갔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환율도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당시 환율 차트 보시면 올해 3, 4월 요때였거든요. 요때 당시에도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딱 해줬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환율 푹 꺼지면서 증시가 푹 올라갔죠. 자, 이런 흐름이 왜 나왔었느냐? 이미 이때 당시에 이때 올해 이제 3, 4월 경에 그때 이미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예방주사를 우리한테 놔준 거예요. 예방주사를. 야, 얘들아, 너네 지금 과자 10개씩 먹으면서 배부르지. 근데 너네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 너네 이거 계속 줄 순 없어. 왜? 너네 계속 배 부르잖아. 이러다가 니네 배 비만 걸려. 너네 고도비만 걸려. 이러다가 너네 건강 악화돼. 그러니까 너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거 슬슬 줄일 거야. 알았지? 알고 있어. 너네 알고 있어야 돼. 알고 당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한번 놔줬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테이퍼링의 논의가 된다라고 해서 이 심리 자체가 불안 심리가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수준은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 즉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심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환율만 보셔도 지금 환율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이끌어냈는데, 자, 1180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가파르게 지금 보여줬는데 다시 환율 진정되고 있죠. 진정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주말에 연준에서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가져가고 있는 총재가 일단은 그 테이퍼링,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 일단 가장 커요. 가장 크고, 둘째로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몇 가지에 대한 우리가 기준들을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환율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걸릴 것이다라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일단은 미국과 유로존에 대한 격차에 따른 강달러 압력이 완화가 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사실 유럽의 경제 활동이 델타 변이 확산세 때문에 잠시 주춤을 했었는데 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플러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유럽 쪽의 경제 활동이 가속화가 걸리고 있어요.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서 달러와 추가 강세가 제한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또 크게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원화 달러 대비해 가지고 원화에 대한 실질 실효 환율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너무나 평균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역 분쟁 이후 평균치랑 2010년 이후 평균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 평균치를 지금 하회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13년 이후로부터 요 수준 아래로 깨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았다. 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그죠? 우리나라 재무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하면서 환율을 다시 안정세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기업들의 공장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나라 신흥국 쪽에 많이 배치가 되면서 환율에 따른 변동성에 큰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공장들이 지금 선진국에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환율의 등락폭이 그렇게까지 실적이 타격이 많이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서는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가 저렇게 이제 저평가되었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향후 5년 10년간에는 그런 흐름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 저점을 슬슬 찍고 다시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려는 심리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 환율이 올라가는 폭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환율이 최근에 올라감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죠?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나오면서 결국 증시가 빠졌었는데 그죠? 자 오늘 같이 다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만 와준다면 어때요? 증시는 다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환율이 떨어지는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좀 이제 이게 뭐지? 뭔가 다른 면이 있는 건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환율이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다시 반등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건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 때 어떠한 좀 발언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클 수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파도가 좀 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관망세를 좀 유지하셔라. 다만 이렇게 좀 전반적인 흐름들을 쫙 봤을 때는 이번 시장의 하락이 폭락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금 썰물이 지나간 이후로 밀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 밀물을 기회 삼아서 나아가면은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흥국 증시에서 선진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영향이 커요. 아까 이제 좀 보시면 최근에 IMF 경제 전망치도 보시면 백신 접근성에 따른 국가별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올해 원래 세계 경제 성장률을 21년 6%를 전망을 했던 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근데 내년이 4.4%에서 4.9%로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은 상향했는데 신흥국을 하향을 했어요. 왜? 백신 접근성에 따른 국가별 경제 회복에 따른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보시면은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차이인데 IMF 성장률 전망치 자 과거에 대비해 가지고 7월 현재 최근 기준으로 전망치를 내세운 거거든요.
자, 과거에는 올해 5.1% 선진국 같은 경우 근데 5.6%로 상향했어요. 근데 신흥국은 올해 자, 기준은 6.7%, 6.3%로 하향했어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3.6%에서 4.4%로 상향했고 신흥국은 5.0에서 5.2%로 소폭 상향했다. 이러니까 최근에 이제 선진국 증시들은 신흥국 증시에 대비해서 증시의 흐름이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미증시 어때요? 미증시 여전히 상승 추세에 견고하죠. 독일,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근데 항생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상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아시아 신흥국 증시들은 이게 증시 자체가 방향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다. 근데 이런 이유는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결국 이 신흥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률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코로나 확진 추이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실제로 오늘 지금 발표된 것만 보셔도 일단은 지금 거리두기에 소폭 상향을 하면서 2,000명대 돌파했었던 흐름이 지금 안정세를 찾고 있긴 해요. 지금 현재 현시각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일 대비 조금 이제 안정세를 찾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일단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대응 전략인데요. 자, 대응 전략을 바라볼 때 일단은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 관망하셔라. 근데 폭락보다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래서 이번 썰물만 잘 피하시고 다음 밀물이 들어올 때 기회 잡으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느냐, 내가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포인트가 뭐였어요? 저기 섬이 보여요. 섬이 어떤 섬? 바로 금은보화가 가득가득한 보물섬이에요. 보물섬이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그 보물섬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죠. 당연히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치고 있어요. 넘실넘실 칩니다. 근데 우리는 요 파도를 뚫고 앞으로 헤엄쳐 나아가야 돼요. 결국에는 헤엄쳐서 저 보물섬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당연히 험난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요 지금 파도에 맞닥뜨려 있는 부분입니다.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당장의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 파도의 방향성이 어디고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은 어떠한 방향성인지 이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다에서 헤엄쳐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헤엄을 치는데 당장에 눈앞에 있는 파도만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길을 잃어버려요. 표류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중간중간에 가야 할 목적지를 체크를 하고 그 목적지에 맞춰서 계속해서 헤엄쳐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그 속도가 조금은 늦춰질 수는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도가 당장에 칠 때는 무리를 하지 말고 당장의 파도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일단 파도의 방향 크기를 계산해서 내가 당장 피해야 될 파도인지 아니면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파도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맞서 싸울 수 있을 때는 결국 그 목적지가 중요하니까 목적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셔라. 그러면서 중간중간 속임수에 당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추세를 아시면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 중에도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한 번 올리더라도 어때요? 결국 추세가 하락 추세면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 예치면서 이런 한 번 올라가는 포인트 자꾸 살라고 해요.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날 또 밀립니다. 그럼 또 손절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질 때 또 팝니다. 이러면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속임수에 당하지 말고 추세, 방향성을 보셔라. 방향성이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관망. 방향성이 정해진 이후로부터 다시 헤엄쳐 나아가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현금을 좀 제발 좀 보유를 하셔라. 사실 제가 7월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 현금 20-30%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을 보유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게 심리가 다스려야 돼요. 왜냐면 심리가 위축되고 불안하면은 내가 아무리 예측을 잘해도 행동이 대응이 안 돼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현금을 보유하면은 이런 하락장일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현금 보유량이 없고 주식 보유량만 높으면 이런 하락은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현금의 보유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심리가 위축이 되는 부분 반대의 개념으로 레버리지, 신용 미수 쓰시는 분들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당장 이 신용 갚아야 될 만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 미수는 이런 시장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렇게 매매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이 장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내가 감당이 될 만한 자산으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은 꼭 확보를 해놓으셔라. 언제든 쓸 수 있을 만한 자금을 확보를 해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 즉 추세가 잡히기 전까지 는 일단은 관망하셔라. 추세 전환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이 아닙니다. 칼날이 떨어지다가 어느 라인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지를 체크해서 그럴 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잭슨홀 미팅이 일단 끝나는 거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이후에 방향성을 체크를 해야 되고, 방향성을 체크를 할 때 봐야 되는 것은 일단 환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환율과 그 다음에 VIX 지수와 10년물 국채금리,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환율이 진정이 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차트도 코스닥 코스피 모두 상승 추세 다시 잡는다면은 그럴 때부터 다시금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포인트, 자,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때,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 종목은 무엇일지를 미리미리 파악해 놓는 게 좋아요. 외국인들은요 단타를 잘 안 하거든요. 결국에는 좀 전망을 보면서 중장기적인 매집을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 흐름에서, 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최근 흐름에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주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1000억 넘게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 때 어떤 업종, 어떤 종목군들을 주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어디서 체크를 하냐면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증시 클릭하시고 여기 조금만 내려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 매매 클릭하시고 코스피 코스닥인데 코스닥 클릭해야겠죠. 코스닥 클릭하시면 일자별로 이렇게 당일 외국인들이 순매수 많이 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기준으로 본다? 외국인들이 1000억 넘게 매수를 했을 때 포인트를 잡아서 18일 날짜에 그럼 어떤 종목군들을 많이 산 거예요? 자, 보세요. 18일 날짜로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HLB, SM, 에코프로, 셀리드. 공통 분모가 뭐다? 2차 전지를 많이 샀네. 제약바이오도 많이 샀네. 엔터도 있네. 그다음 폴더블도 있다. 이렇게 일단 업종군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종목별로 에코프로 BM, 그러면 에코프로 오늘 코스닥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 오늘도 많이 그러면 샀을까? 한번 보는 거죠. 에코프로 BM. 야, 오늘도 많이 샀네. 야, 18일도 사고 최근에 19일도 사고, 야, 오늘도 많이 샀네. 기관도 많이 샀고, 야, 금수도 많이 샀어. 야, 그러면 이런 애들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거예요. 주목을 해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끊일 때까지는, 끊기기 전까지는 이런 애들 쪽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은 사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잡기엔 좀 무리가 따르겠죠. 그럼 또 다른 종목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HLB, SM, 에코프로, 이렇게 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HLB. 자, HLB 이때는 외국인들 많이 샀는데 최근 3거래를 팔았네. 패스. 그다음 SM. 이런 식으로. SM도 최근에 많이 샀는데 이거를 팔았네. 패스.
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야, 셀트리온 제약 뭐야?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금투, 투신까지 엄청 쓸어담네. 근데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야, 우량주가 제가 말했죠. 우량주는 추세 매매를 하면 좋다. 하락 추세가 최근에 상승 추세가 최근에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 근데 다시 저점을 들어올리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전환이 되고 있다. 전환이 되고 있다.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 상단 부분까지는 먹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열리지 않겠나. 그리고 이슈를 보더라도 셀트리온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면 항체 치료제 미국 유럽 진출 임박했다라는 거. 셀트리온의 삼형제가 초강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팁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종목을 쫙 검색해보면서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관심주를 좀 뽑아놓고 그런 종목군들을 차트상 봤을 때 타점 잡히면 공략을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기적인 매매도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단기 매매가 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추세 시장의 추세, 종목의 추세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시고 현금 그대로 모아놓은 상태에서 기회를 기다리셔라. 매일마다 낚시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잡을 수 있을 때 지금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는데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파도가 좀 잔잔해졌을 때 물고기가 많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에 딱 걸어서 잡아 낚아채시는 그 기다림, 지금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파도가 단기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잔잔해진 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차근차근 또 앞으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또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영상 준비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양질의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급등이 대표 전 급등이 대표 현 이수빈 대표였고요. 여러분들께 또 앞으로 더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왕창 베풀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댓글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댓글 5초 10초 뭐 감사합니다. 단어 한 단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달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듬뿍 담겨있는 하트 이렇게 뿅뿅뿅뿅 뿅뿅뿅뿅 달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트도 많이 받아가세요.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이번 하락장도 여러분들 충분히 위기가 지나간 이후로 기회가 오는 그 장세를 활용해서 또다시 여러분 또 큰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라며 전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